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7호 태풍 뿌라비룬입니다. 중형급 태풍 뿌라비룬은 지금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장맛비에 전국 이곳저곳에 이미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풍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입니다. 철저히 대비를 한 가운데 상황을 파악해야 할 텐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 연결해서 태풍 뿌라비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밤 사이에도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북과 경상도 서쪽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뿌라비룬은 오늘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은 80mm에서 최고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9도, 광주가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태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 뿌라비룬, 비의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쯤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이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인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이나 낮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장맛비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태풍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태풍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우진규 예보 분석관 연결하겠습니다. 분석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 쭉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먼저 날씨 상황 지금 알아볼까요? 네, 지금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누적 강수량을 잘 살펴보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 특히나 이 선유도 등 서쪽 그 해안가에 위치한 그 섬이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400mm가 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현재는 그 장마 전선의 영향이 점차 약하게 받고 있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과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 전면수렴도에서 발생한 또 다른 비구름대 영향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시간당 한 10mm에서 20mm 정도의 강도를 가진 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은 오늘만 해도 20mm 비가 왔고요. 네, 예, 그리고 인천이 30mm, 수원도 22mm 정도 왔습니다. 네. 자, 태풍 뿌라비룬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는 어디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태풍 뿌라비룬은 그 일본 오키나와 서쪽 1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주도로부터 먼 남쪽 해상으로부터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애초에는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동 경로가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예상 경로가. 네. 그 예상했던 경로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안 좋아졌습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풍의 우측 반원이 가장 위험한데 그 우측 반원에서는 우리나라는 조금씩 그 위험 반원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참 다행인데요. 그러면 네. 이번에 뿌라비룬이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력은 현재 뿌라비룬의 중심 기압을 살펴보면 약 980헥토파스칼로 그 강도는 중형이고요. 예. 크기는 소형급에 해당하는 다소 강하진 않은 그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게 최대 풍속이 뭐 한 초속 27m 정도로 된다고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 그 정도던데 네. 북상을 하면서 위력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이 태풍 뿌라비루는 고수온 해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화되진 않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그 북위 30도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7일 날 오후부터 밤까지에서는 이 북위 30도 지방 부근을 통과하게 되면서 저소온 해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태풍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예. 이후 태풍은 세력이 약해진과 동시에 전향이라고 하는 이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북동쪽으로 태풍이 휘면서 지나가는데 그러면 어디를 지나갈까요? 제주하고 부산 정도를 스치고 지나갈까요? 지금까지의 예상은 제주도 동쪽 해상을 경유해서 부산이나 부산에 인접한 해안 쪽을 경유를 하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로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그 태풍이 서쪽보다는 동쪽으로 조금 더 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와 기상 정보를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초속 27m라고 발표가 돼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이게 감이 잘 안 와서요. 네. 초속 30m 정도가 뭐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위에 서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초속 10m만 넘어도 사람이 균형 잡고 서 있기가 어렵고 네, 네. 뭐 초속 25m로 비바람이 부니까 뭐 앞도 안 보이고 걷기도 어렵고 나무가 뽑힐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변동성은 있지만 제주와 부산 지역은 특히 언제 조심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주도 같은 경우는 7월 3일 날 그 일중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내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아침부터 오후 내내까지는 태풍이 이제 제주도 동쪽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요. 예. 태풍이 이제 이후 7월 3일 날 15시부터 7월 4일 날 새벽 사이에 부산에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를 중심으로는 남해안과 그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밤부터 영향을 살짝 받기 시작해서 내일은 하루 종일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제주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태풍은 뭐 비바람이 문제인데 그래도 경중을 따지자면은 이번에 뿌라비루는 비를 많이 뿌리는 것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하고 어느 쪽에 더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이번 태풍은 아무래도 태풍의 이제 좌측 또는 그 북서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예. 강한 바람보다는 조금 많은 비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는 더 각별히 주의를 네, 하셔야겠네요. 지금 장맛비도 내리고 있고 태풍까지 더해지니까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지금 내일까지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강수량은 80에서 150 정도로 지금 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태풍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남동쪽 부근을 통과한다고 해도 태풍의 크기 자체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남한 부분을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예. 강수량이 뭐 어디에 많고 어디가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지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지리산 부근 그리고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200에서 많게는 30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많은 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일부 그 등산로는 다 통행이 금지된 상태인데 산악지대에 계신 분들은 특히 또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 수도권 역시 장맛비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는데 수도권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을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태풍의 좌측에 위치를 하게 되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전한 구역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찬 공기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제 따뜻한 공기가 와서 추가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서울 경기도 지방도 약 150mm의 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까지 서해안 지방 그리고 서울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400mm 가까이 비가 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침수 피해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뿌라비룬 태풍이 오고 있는데 태풍이 직접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난 2012년이었나요? 덴빈, 볼라벤, 산바. 네. 그 이후에 6년 정도 만인데
예전엔 태풍이 좀 잦게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뜸한 것, 이게 일반적인 걸까요? 아니면 좀 특수한 경우인가요? 뭐 그러한 기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들은 사실 뭐 어떤 이유가 뭐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여름철에 북상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이제 북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 초반에는 이제 우리나라 쪽 남쪽으로 이제 길게 뻗어나온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이른 시기에 이렇게 좀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가 남쪽으로는 조금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취할 수 있는 조금은 덜 확장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시기는 9월 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태풍이 비교적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형성이 안 되는데요. 예. 이제 이번 같은 상황은 조금 그 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7월 달에 되게 이르게 지금 북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러한 부분들은 해수 온도하고 좀 관련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그 동남아시아 쪽 우리나라 남쪽 부근에 위치한 그 해상으로 그 30도가 넘는 해수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예. 이러한 부분은 조금 기후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그 기후 온난화와 접목을 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태풍에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네. 자, 그리고 태풍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소멸되는 것이고 이제 장마 영향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번 장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좀 이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도 좀 이른 편이라서 특이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해 장마는 마른 장마여가지고 강수량이 적어서 남부지방의 경우 가뭄 고생을 좀 했었는데 올해 장마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사실 올해 장마라고 한다라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달간의 이제 예보가 될 텐데 예. 사실 그 예측을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예측과나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1개월 전망 또는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지금 여름 그 장마 기간 동안 8월 달까지는 약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이라고 일단 굉장히 조금 광범위하게 계속 예보가 나가 있긴 한데요. 예. 뭐 지금 현재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올 여름 장마가 평년에 비해서 매우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지고 특히나 이 장마와 관련된 이 중국 쪽에서의 기온 자체가 평년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기후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분석과 그리고 대국민적인 어떤 그 정보 제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비의 양은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고 장마 기간은 아까 한 달 정도라고 하셨나요? 그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네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7월 말이 되면 대체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체를 접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장마가 이제 북쪽으로 북상을 해서 사라지고 우리나라 이제 폭염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죠. 계절적으로. 예. 네. 국지성 호우는 어떻습니까? 그게 뭐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느 지역은 또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요. 네, 올 여름도 그러한 특징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최근 들어서 내리는 비의 경향들을 보면 강수일 수는 비교적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한 번에 내릴 때 비의 양이 매우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강수가 발생하는 국지적인 호우가 그 비구름대 크기가 매우 작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 이웃 동네와 강수량의 편차가 막 100mm, 200mm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서요. 이러한 경향들은 앞으로도 조금 주의를 해서 우리 예보를 할 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번 여름 더위는 어느 정도나 될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폭염 전망 또는 더위 전망에 대해서는 기후예측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평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기온이 높을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한 정보들은 뭐 예년에 같은 그 작년과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던 그런 경향들을 보였는데요. 올해도 그러한 좀 더위가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북상하는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전국 지자체장 취임식과 취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수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에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간략하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태풍 북상 소식에 이를 취소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군 기초단체장들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인천에도 이틀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객선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인천 기상대는 어젯밤 10시와 0시를 기해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도와 해풍이 잔잔해서 인천과 백령도, 인천과 연평도 등 인천과 인근 섬 지역을 잇는 전항로 여객선이 모두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에는 오늘 내내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 2, 3시쯤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라면서 내일 새벽 3시쯤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의 총 누적 이용객이 2007년 개통 이후 11년 만에 5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항철도는 2007년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김포공항역 구간 개통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총 누적 이용객이 5억 1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14일 공항철도 누적 이용객이 4억 명을 넘어선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하루 8만 5천여 명이 오가는 김포공항역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홍대 입구와 서울역 순이었습니다. 단속과 규제 위주의 서울시내 노점상 관리 정책이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점 운영자는 내년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해서 1년 단위로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도로 점용료도 내야 합니다. 노점 설치대에는 지정된 영역에 설치해야 하고 최소 유효 보도 폭이 2.5m를 넘는 보도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을 구성했고 노점상 단체와의 의견 충돌 끝에 4년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부적 함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공영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취급하는 9,400여 건의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모두 130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4건이 7월에서 9월까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장마와 기온 상승으로 농가의 농약 사용량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잔류 농약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 폐기해서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지역 첫 반려동물 놀이터가 오늘 인천 대공원에서 문을 엽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전체 면적 3,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가 분리돼 있고 도그워크와 회전놀이, 도그폴과 터널통과 같은 4종류의 놀이시설을 갖췄습니다. 놀이터에는 대형 파라솔과 야외 탁자도 마련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이터는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놀이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면서요. 아일 스튜어트의 Ear of the Cat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까지 전해드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코너 들으시면서 의문점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관련 유물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영애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학예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학예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남한산성 관련 유물을 경기도에서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저 2014년 2월 22일에 저희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22년 완공 목표로 현대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물 구입은 향후 건립될 남한산성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자료와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을 만들고 있군요.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들을 구입합니까? 이번 구입 대상 유물은 남한산성 관련 고문서, 고전적, 고지도입니다. 저희가 1차 유물 공개 구입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민속유물, 전쟁무기, 고지도, 고전적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이를 좀 세분화해서 차례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에는 전쟁무기, 하반기에는 민속유물, 2020년 상반기에는 회화류 등 이런 방식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도, 고전적, 고문서를 중심으로 유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유물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남한산성과의 역사적 문화적 관련성입니다. 네. 그래서 남한산성 축성 관련이나 병자호란 관련, 항일운동 기록 등에 해당되고요. 조선시대 남한산성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군사 행정 관련 문서나 전적, 관련 인물이 남한산성 내에서의 치적 등도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남한산성이 2014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경기도에서 네. 그와 관련해서 박물관을 건립해서 보다 이런 유산을 잘 남기고 교육적인 목표를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유물을 지금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 같은 것 구매처는 어떻게 됩니까? 뭐 개인도 있고 뭐 단체도 있나요? 예, 개인도 해당되고 법인, 단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이 남한산성과 연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서류 접수를 받고요.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유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네. 보통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하는데 네. 저희는 한 달 보름 정도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남한산성과 관련된 유물인지 파악을 하고 이제 네. 구입을 하게 되는군요. 그런 그 유물 매도 신청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유물 매도 신청서하고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를 서류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이고요.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이나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저희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관련 양식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남한산성
그 유산과 관련해서 매도 신청을 하실 분들은 경기도청이나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 혹시 전화번호 있습니까? 예, 031에요. 네. 8008-5165입니다. 네, 경기 지역번호 031에 8008번에 5165, 8008번에 5165로 전화 주시면 되겠군요. 나중에 이것들이 다 모여지면 박물관 전시로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될 텐데 정확히 어떻게 활용됩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이 채워졌을 때 상설 전시나 특별 전시의 유물이 전시가 되거나 연구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완공된 후 이후에는 타 박물관에서 자료에 대한 요청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시민들이 어떠한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매도 신청도 받고 있지만은 기증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박물관에서는 기증이나 기탁을 통해 박물관 자료를 수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증이나 기탁을 통해서 박물관에서 전시나 연구에 활용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유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아직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개관 전부터 기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공지란에 기증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유물기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경기도에서 남한산성과 관련한 박물관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유물을 지금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나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혹은 경기 지역번호 031에 8008에 5165, 8008에 516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애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학예사였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소식. 오늘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8일 정부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10% 그리고 수도권을 107%로 높일 예정입니다. 네. 2016년 기준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98.2% 정도로 100%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8.8%포인트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2020년에는 전국 427호 그리고 수도권은 411호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 재고는 2016년 126만 호에서 2022년 200만 호로 높이는데 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 9천 호로 공급하고 주거급여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82만 가구에서 앞으로 136만 가구로 늘려서 주거복지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까지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공적 임대주택 재고량을 크게 늘린다는 건데 이게 그 계층별로 좀 나눠서 전략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특히 이제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입자 보호 방안들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 매년 5% 이상 임대료를 인상 제한되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등록 임대 주택을 지난해 98만 호에서 5년간 한 100만 호 가량 늘려서 2020년까지는 200만 호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그밖에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임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로 늘리고,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별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도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하고 또 등록 의무와 연계해서 앞으로 임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불안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지난 2004년에 도입하려다가 중단됐던 후분양제 카드, 이번에 다시 꺼내드렸는데요. 민간 부분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는 아파트 선분양 대신 공사가 60% 이상 진행되어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올 하반기 분양되는 LH 아파트 600세대를 시작으로 이제 공공 부분은 2020년까지 후분양제를 70%까지 늘리고, 또 민간의 건설업체는 택지 공급 우선권이라든지 대출금리 인하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정부안이 공개되자 부실 시공이라든지 또는 분양권 투기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건설사가 건설 대금을 분양 초기가 아닌 거의 공사가 한 60% 진행된 이후에 그때까지 이제 건설 자금 조달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업체들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는 그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반돼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아파트 후분양을 시행하려면은 아예 100% 한 다음에 후분양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80, 90% 정도는 돼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0%가 지어지는 동안에 시세 차익을 누린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60%로 정해놨을까요? 일단 정부는 소비자가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또 입주 전에 한꺼번에 분양대금을 만들어야 되는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 공정 60% 후분양을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 60% 후분양이 선분양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 아파트 공정률 60% 후분양은 굴토공사라든지 지하 굴조공사를 제외하고는 벽체 미장 그리고 전기공사, 설비공사 같이 소비자가 부실 시공을 판단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공정률이 미완료 상태입니다. 예. 이제 간혹 지상 골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정확한 동향 배치라든지 조망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감재 공사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내장재라든지 외장재를 살펴보고 부실 시공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정 60% 후분양은 선분양의 단점을 해소하기는 좀 부족해 보인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공정률 80% 후분양 방향을 찾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60%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공 부문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민간 부문에는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무가 아니라서 건설사들이 이대로 후분양에 뛰어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후분양 안착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에 민간 건설사들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올해 분양되는 물량들이 상반기에 한 17만 호 정도 공급됐고 하반기에는 20만 호 넘는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올해는 쉽지 않겠지만 내년 정도에 후분양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가
민간 부분의 후분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 특지 공급을 우선 공급한다든지 뭐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대출 금리를 인하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는 유인책은 다소 떨어져 보이고요. 예. 결국에는 입주할 때 일부 미분양에 대해서 건설사가 리스크를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분양 확약을 통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그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동시에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익성이 없어서 뭐 민간 부문 건설업체에서는 별로 후분양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돈 없이 시작하고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괜찮은데 소규모 건설사의 경우는 이게 시작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게 양극화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혹시 뭐 민간까지 강제성을 띨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사실 이제 후분양이라는 것이 되게 아파트는 분양한 이후부터 완료해서 준공해서 수요자가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정부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자율권을 저해하고 또 후분양을 일시적으로 독려하는 이제 압박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공동화라든지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공급 로드맵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몇십 퍼센트 정도까지 후분양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고분양가를 피하기 위해서 고가 부동산들이라든지 또는 고급 지역, 고급 유효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후분양을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직 선분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2004년의 제도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분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찾을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부동산 쪽은 뭐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과 2018 주거종합계획에 대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7월 2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권진원이 부르는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